네, 반갑습니다. 날씨 되게 화창하고 좋은 시간인데 귀한 시간 할애해서 오신 부모님, 학생분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잘 들어주시고요. 광운대학교 입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마 광운대학교 좀 들어보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좀 통해서 조금이라도 광운대학교 좀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운대학교는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맨 아래 1930년대 광운 공과대학으로 이제 거의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80년대 이제 지나서 이제 공과대학이 아닌 이제 종합대학교로 이제 승격을 해서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공과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까지 다양한 학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러 대학 평가라든지 연구 역량 또 창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창업 부분에서 특별히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일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혹시 위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운대는 사실 이쪽 인천 지역에서는 좀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간편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이 있고요. 그 위치는 서울역 기준으로 30분, 청량역에서는 10분,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GTX-C 노선이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2028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서울 동북부 쪽에 좀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교통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일대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광운대학교 전경입니다. 광운대는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아마 익히 알고 계시는 서울의 이제 대형 대학들만 알고 계시면은 딱 와보시면은 캠퍼스가 막 크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캠퍼스 전체를 좀 리모델링 많이 했기 때문에 건물들이 예쁘고 깨끗하고 생각보다 꽤 좋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건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좀 자랑하고 싶은 건물이 있다면은 학생들한테 제일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유수 이제 도서관 담당자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갈 정도로 잘 설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보통 대학에 가면은 대학 정문 들어가서 뭐 건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광운대 도서관은 오픈형, 정문하고 거의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운대 도착해서 도서관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뭐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기숙사는 뭐 크게 관심 되진 않지만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뭐 지방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은 기숙사가 학생 수 대비의 어떤 규모는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광운대학교에는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이스링크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2군데밖에 없거든요. 광운대 포함해 고려대하고. 학생들이 뭐 스케이트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교양 수업으로 스케이트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큰 그 지역 일대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동해문화예술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특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천극장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활용하진 못했지만 저 때는 싸이 공연 왔을 때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축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 계속 선정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
아마 좀 이쪽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광운대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일대에서 광운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뭐 대학로 거리라든지 신촌 거리라든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광운대학교는 이제 그런 위치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한창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주변 일대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입시에 참고할 만한 학사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만 준비했거든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전공. 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과거와는 달리 처음에 본인의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그 전공만 가지고 졸업하는 케이스는 이제 많지 않아요. 본인의 전공뿐만 아니라 타전공, 조금 분야가 좀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 두 개의 전공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제도들이 뭐 광운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에서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특히 광운대학교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연계 전공입니다. 지금 각각 현재 기준으로 저 전공들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인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데요. 연계 전공은 본인이 소속한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2개 이상 학과 전공을 대학원까지도 연계해서 전공을 이수하고 연계 전공 학위를 졸업할 때 수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스펙이 조금 다양화되는 거죠. 취업할 때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총 26개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AI 융합, 빅데이터, 게임 콘텐츠, 뭐 사물 인터넷, 뭐 엔터테인먼트 경영, 뭐 한번 그냥 들으면은 좀 관심이 가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요즘 시대에 좀 수요에 맞는 그런 연계 전공들이 다양하게 있죠. 실제로 저 전공들은 학과로 있기보다 저희 학교에 있는 몇 개 학과가 같이 교육 과정을 합쳐서 개설해 놓은 연계 전공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학과들, 그러니까 내가 속한 학과가 꼭 저기 있는 학과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난 그냥 국어국문학과 학생인데 저기 있는 VR, AR 전공을 연계 전공으로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국어국문학만 가지고 졸업을 한다면은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융합형 인재를 이렇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뿐만 아니라 저런 다양한 경험들, 공부한 경험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 구성을 보여드렸고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광운대 4학년 교육과정인데 저기 있는 것처럼 행정학과, 법학부, 그리고 대학원에 있는 범죄학과를 같이 합쳐서 저런 과목들을 4년 동안 부분적으로 이수를 하면은 졸업할 때 범죄학, 경찰학 분야 연계 전공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 경찰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박사님이 광운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행정학과, 산업심리학과, 뭐 법학부 등 사회복지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광운대학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과 공부를 하면서 저 사회복지학 취득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졸업할 때 자연스럽게 한 번에 2개 전공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미디어 많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학과다 보니까 입학이 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학과로 들어오더라도 이 OTT 미디어 프로듀싱이나 연계 전공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2개의 학부 같이 융합되어 있는 저 교육과정을 4년 동안 이수하면은 연계 전공 가지고 졸업할 수 있고 한 가지 얘가 저기 조혜빈 동문 이제 지금은 20만 팔로워라고 하죠.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연계 전공을 잘 살려서 졸업한 우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피부에 와닿게 보여드리면은 자, 부전공 졸업장 또 연계 전공 졸업장이 저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원래 학과가 있고요.
그 밑에 부전공, 경영학 전공, 또 연계 전공 아까 한참 설명드린 것처럼 OTT, 미디어 프로듀싱 연계 전공, 그래서 문화산업 학사 저렇게 졸업증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한 연계 전공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전공과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런 스펙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전과에 대한 거거든요. 광운대학교에도 전과 제도가 있는데 몇 가지 기준 있습니다. 2학년이나 3학년 진급할 때,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고요. 근데 최소 기본 학점 평점은 2.5 이상이 돼야 되고, 좀 눈에 띄는 게 신청학과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학점 관리만 잘하면은 자기 계열하고 상관없이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문과가 전과에서 전자공학과를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가서 적응하는 거는 본인의 좀 노력 여하에 달린 거겠죠. 그렇지만 전과의 기회가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고, 5개년 전과 현황이 저렇게 인원수로 나와 있는데 저거는 50% 이상입니다. 전과 신청자의 50% 이상이 전과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대로 들어온 학생들은 뭐 앞에 설명드린 연계 전공이나 전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선호하고 또 기회도 더 많이 열려있는 편이긴 합니다. 공부의 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학생 제도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이 감소한 추세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입학처에 이제 같이 일하는 근로학생,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죠. 광운대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저런 거 활용해서 호주에 이제 가서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되게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작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회들을 본인의 학과랑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장학금 관심 있으실 수 있는데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좀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이게 저거는 뭐 성적 장학금이라든지 뭐 여러 장학금을 다 통칭해서 모든 장학금을 했을 때 평균 광운대 재학생 한 명이 291만 원, 상당히 많은 장학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정시, 지금은 사실 수시에 대부분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 정시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 상위 50% 전원에게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잠깐 제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선정 기준이 있죠. 보면은 일단 지방 학생들이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순위가 있긴 하지만 이 순위를 보시면 입주 기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간 신청을 하면은 그걸 좀 더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혹시 좀 수도권에 살더라도 너무 좀 거리가 있어서 학교를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월 평균 29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광운대가 최근에 창업 지원 어떤 금액, 또 창업 지원 공간 이런 쪽으로 거의가 아니라 1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조금 특성화된 그런 사업들, 어떤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창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기회의 문이 광운대학교에서는 아주 넓게 열려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부분은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학습 병행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4학년이 되면은 첫 번째 학기 때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서 2학기 전체를 현장 기업에 나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30%, 기업에서 70%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공 기반에서 직무를 실제 경험하고 나중에 본인 희망하면은 정규직으로 실습결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참여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죠. 이거는
서울에 몇 개 대학 많이 안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광운대학교가 이제 그 대학 중에 하나 선정돼서 학생들이 실제 취업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큰 금액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동아리라든지 자치활동 나와 있고요.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운대는 앞에 말씀드린 좀 큰 대학은 아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실용적인 학과, 그러니까 학과 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좌측에 자연계열, 우측에 인문계열 학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4년 이제 공부하고서 기업 현장에 나갈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훌륭하다. 실제로 그렇게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자정보공과대학이 광운대학교의 어떻게 보면 대표 얼굴과 같은 학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인공지능융합대학 안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로봇 분야 쪽으로도 광운대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있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든지 산업심리학과,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이런 학과들이 광운대학교에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책법학대학의 3개 학과인데 좀 국제학부, 모집 단위가 작긴 한데 교육과정이나 아웃풋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그런 학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대학에 많은 학생들 관심 있는 경영학부, 또 이제 무역 같은 거 통상 관심 있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국제통상학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재직자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나와 있죠. 근데 한 가지 보면은 저기 전자정보공과대학의 반도체 시스템공학부가 금년에 신설됐어요. 네, 정부에서 첨단 산업을 대학에서 좀 육성하라는 이런 좀 뭐랄까 그런 추진, 좀 압력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 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금년에 갑자기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그리고 로봇학부에 한 가지 전공이 더 생겼는데 그만큼 모집 단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문계열 학과들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자, 반도체 시스템공학부는 사실 광운대학교 전자공학하고 아주 유사한 학과이긴 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견고한 소부장 생태의 구축, 이렇게 이제 반도체 공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해라, 이런 학과들을 좀 많이 육성시켜라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큰 모집 단위로 이번에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사실 이 학과 자체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입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전자공학이나 전자통신이나 광운대학교 학과들이 있죠. 거기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한테는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과를 관심 가지고 쓰는 것도 좋지만, 이 학과와 유사한 기존의 학과들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걸 좀 생각하고 좀 지원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당히 인기 학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반도체 공부하고 현 좀 대기업 쪽에 반도체를 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둘 만한 학과이기도 하고요. 로봇학부, 광운대가 이제 로봇 분야에서도 거의 선도적인 학과를 좀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전공 한 가지 전공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신설된 게 AI 로봇 전공입니다. 기존 모집 단위 안에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예를 들면은 100명만 저쪽에서 뽑았다면은 그 100을 쪼개서 양분한 게 아니라 추가로 100명을 AI 로봇 전공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또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100명을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실제 모집 인원은 책자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는 신설된 학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책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고, 다음 달에 저희 수시 모집 요강이 각 고등학교나 홈페이지 상에 이제 올라갈 텐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형 안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의 이제 큰 변동사항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광운 참빌인재 전형으로 불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 형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하는 기존 방식 하나, 그리고 서류로만 하는 새로운 방식 하나 도입이 됐습니다. 저 차이는 평가 항목상에서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바뀐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뭐 정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산점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오늘 혹시 정시에도 좀 관심 갖고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좀 있으시네요. 예, 정시도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은 수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좀 수시 모집 전형 안내에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자, 총 2017명이죠. 제가 앞에 신설된 2개 학과를 말씀드렸는데 총 인원이 한 약 1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시 대비 정시 60대 40 비율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770, 학생부 교과에서 209명, 논술에서 197, 거의 2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전형들이고요. 네, 크게는 종합, 교과, 논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양한 전형이 있지만 실제 일반 학생들 지금 해당되는 거는 여기 광운 참빌인재 전형 1, 2,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100,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큰 분류는 3개로 보면 되는데, 광운대학교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수시 설명드리는 거는 수능 안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수능 실제로 안 보진 않으시겠지만 정시도 생각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시에 한해서는 정시와는 무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전형 일정은 나중에 모집요강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과라든지 종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능 전에 전형도 다 진행되고 최초 합격자 발표도 수능 전에 합니다. 10일에 하죠. 그러니까 수능 전에 논술 대회하고는 다 진행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인데요. 작년에는 광운 참빌인재 전형에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그냥 10대 1 내외 정도의 경쟁률,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3.0 전후가 됐습니다. 좀 종합전형 치고는 다소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는 평균의 함정이고요. 뒤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은 같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내신이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는,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역량들이 있는 학생들, 면접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이나 특성화고는 해당 안 되고 전형 방법상에서 서류 100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과거 입격이 없습니다. 금년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 서류형과 면접형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업 25%, 진로 50%, 인성 25%가 반영되고요. 그리고 서류형은 학업 35%, 진로 45%, 인성 20%가 반영됩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학업 역량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형을 2개로 나눈 거에 가장 초점은 뭐냐면은, 앞에서도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벽이
실제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저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신 진로 역량 측면이나 면접에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기회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좀 면접형과 서류형을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서류형은 지금까지 면접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핵심은 면접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접형이 이제 모집 인원도 더 많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 역량 중심의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역량을 보고자 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학업 역량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학업 성취도, 학업 발전성, 학업 성실성 나와 있는데 내신 성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국영수과 그러니까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인 과목들의 성취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이라든지 참여 활동들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진로 역량은 진로 관련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건 창체 활동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이거는 뭐 이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주어진 것 중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더 본다는 겁니다. 뭐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각 학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서 관심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 성취도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A, B, C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지름에 있어서는 A, B까지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C는 조금 그 성취도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 측면은 공동체 의식,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는데 지금 학생부 기재 내용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현황이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반영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 생활을 그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뭐 임원 활동이라든지, 뭐 부장 활동이라든지, 뭐 교내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는 충분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 보는지는 이거는 그냥 모집 요강에 나갈 거예요. 뭐 사진 찍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로 역량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게 많죠.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로가 있을 거예요. 뭐 공학 계열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떤 상경계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고 꼭 학과에 딱 들어맞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관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좀 구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한 활동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학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속성,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자, 1학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하다가 2학년 때 바뀌는 것 때문에 많이 질문들을 하거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다 같다면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한 학생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똑같고 1학년, 2학년 다 한 학생하고 2학년 때만 한 학생은 아무래도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활동들이 좀 꾸준히 되고 있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명 유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활동이 많은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쓰든 좋은 결과를 받겠죠. 결과적으로 최종에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들 안에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기 단위로라도 한 2학기 정도라도
좀 관심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뭐 활동 제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지만 기본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고 또 그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같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공대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설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수학 과목은 아마 다 듣게 아마 편성이 돼 있긴 할 거예요. 뭐 기하뿐만 아니라 미적이나 확통까지 다 듣는 게 물론 좋죠. 근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듣지 않았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자연계 쪽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거 다 못 듣게 하지는 않을 건데 일부 이제 지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탐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듣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때 이수 단위가 좀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게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공대 가려고 하는 학생이 물리2가 개설되어 있는지 듣는데 이수하지 않았다면은 뭔가 좀 의문점을 제기할 수 분명히 있어요.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수한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자, 면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발전 가능성 40%, 논리적 사고력 40%, 인성 20%입니다. 뭐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발전 가능성만 일단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의 타당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 지원하는 친구가 경영학이라는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경영학의 세부 전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중에 어떤 전공에 좀 관심이 있는지 정도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 정도. 예. 뭐 전공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걸 본다기보다는 관심 있으면 응당할 것 같은 활동들이나 어떤 탐색들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면접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의식과 자기개발 능력. 예, 이거는 학생부에 기재된 걸 근거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전공과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평가 단계에서는 동일한데 면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봅니다. 저거는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고력 부분을 뭐 조금 저렇게 표현하니까 좀 너무 의미가 모호하죠. 예.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학생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공 교수님들이 학생이 요즘에 뭐 애플리케이션 앱을 자기가 만들어보고 이렇게 올린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관심들이 있는 학생들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학생들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좀 경험들이 있고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해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아니지만 특기자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맞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좀 대화가 될 거죠. 아주 뭐 고차원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앱을 만드는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는지 뭐가 어려웠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면접에서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제시형이 아니고 외국어나 구술 면접도 아니고 철저하게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서류에 있는 것만 가지고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행 순서 나와 있는데 5번 보시는 것처럼 2대1 면접이고요. 약 10분 정도 면접은 진행됩니다.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이고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출신 고등학교나 뭐 이름이나 뭐 기타 개인정보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은 말할 수가 없고요. 입시 결과 보면은 광운대는 사실 일반고 지원자 합격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죠. 이거는 사실 대학 입장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희소식이기도 하죠. 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 광운대학교 학종 형태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고를 유리하게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블라인드 면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이렇게 합격자 등록자 비율이 조금 축소된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광운대학교는 그렇다고 일반고만 막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좀 자사고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좀 더 들어와야 될 텐데, 근데 적어도 현재 학종 형태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아주 적합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입결 분포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좌측에 3등급 중심으로 박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측에 있는 인문 사회 계열이 편차가 좀 커요. 4등급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학과들이 다소 보이죠. 자, 저거 보시고 어느 과가 높고 어느 과가 낮고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연 계열보다는 아무래도 인문 사회 계에서 학생의 활동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편차나 폭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한 학생들의 등급과 서류평가 점수를 다 찍은 거예요. 빨간색 점을 보시면 합격자들 3하고 4 사이에 많이 몰려있죠. 그만큼 저 등급선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무난한 성적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등급 초중반에도 많진 않지만 사실 잘 준비한 학생들 많이 지원하고 있고, 사실 앞에 말씀드린 면접형의 타겟은 4에 가까운 학생들이에요. 4 전후. 그렇죠. 저기 있는 사실 우수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내신 성적 위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접형에 초점을 저기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은 앞에 있는 참비인재 전형보다는 내신 등급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3, 4,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3.5에서 그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분포도 보시면은 4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종합전형은 이만큼 설명드리고요. 지역균형 전형.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은 좀 내신 등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 등급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2등급 초반 정도 이렇게 등급 평균 나와 있는데요. 반영하는 과목은 자연계열 국영수 과, 인문계열 국영수 4,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순으로 상위 3개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의한 유불리는 사실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최근 3년 동안 먼저 자연계열입니다. 21, 22, 23 평균 등급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나열한 건데요. 보시면 평균이 생각보다 안 높은 경우가 종종 눈에 띄죠. 2등급 중반대도 보이고 지금 보면 1등급 후반보다는 점점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을 중심으로 최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수 있는 커트라인이 로봇학부 사실 인기학과인데 2.85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건축공학과는 4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거는 의도치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교과 전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결과로 일부 학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학기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막 1등급 후반이면 대부분 잘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외의 학생들이 그냥 딱 당첨이 되는 경우가, 이게 그냥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나타나요. 여기 앞에서도 나왔지만 인문계열도 보시면은 이건 평균인데 최근 3년 동안 산업심리학과 3.6도 나왔었고요. 2점대 중후반도 많이 나오죠.
2023학년도는 그러니까 장 직전 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계는 편차가 적고 아주 좀 높게 나온 편이에요. 보시면은 직전 학기에 2.1 평균에 최저 보시면은 제일 낮게 떨어져 봐야 2.3 정도 됐죠. 2.38. 예. 직전 학기가 이러면은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다음 학년도에는 조금 덜 쓰면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교과 전형은 엄밀히 말해 온도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는지 못하지만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에 좀 활동들이 좀 다양성이 좀 적고 좀 초점이 안 맞는데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서 한 2등급 중후반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4등급도 합격했지만 그렇다고 3, 4등급한테 함부로 쓰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평균 내신은 4등급 나와 있는데요. 상세한 데이터를 보면은 6등급도 논술 만점 아닌데도 합격을 해요. 그 이야기는 내신이 사실상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연보다는 인문이 그래도 내신은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있어요. 자연에서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자, 논술, 모의 논술 말씀드리는데, 자, 자연 계열은 수학 2문제입니다. 과학 없어요. 그리고 인문 계열은 통합 교과형인데 국어, 사회, 도덕 있죠? 예, 그 범주 안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지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쓰니까요. 지금 5월 26일부터 모의 논술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실제로 저 모의 논술을 물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겠죠, 광운대에. 근데 모의 논술 응시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모의 논술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같거든요. 경향성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3, 4, 5, 4등급대의 합격자가 제일 많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수긴 하지만 6등급대에도 합격자. 예, 저희 뭐 7등급도 나오네요. 최종 등록. 예, 7등급도 한 명이 있나 봐요. 네, 그만큼 학생부 내신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등급이나 논술 점수는 저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에 한해서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를 꼭 내려받아서 풀어보시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실제 그 기출문제 해설 영상과 저기 보시면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실제 답안지, 합격자 답안지를 어떻게 첨삭했는지 그 내용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는 내용입니다. 정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계열은 가군, 다군, 인문계열은 나군, 다군에서 이렇게 다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작년 비해서 바뀐 거 없습니다. 국어는 표준 점수, 수학도 표준 점수, 영어는 등급을 변환해서 반영하고 탐구 영역 2과목 100분위를 또 변환해서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은 기하나 미적분 35, 영어 20, 과탐 25. 그러니까 자연계열 교차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안 되는 거죠. 자,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 예, 자연계열 학생도 인문계열 학생으로 교차 지원 다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 100분위, 광운대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냥 딱 짐작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반영 점수는 저게 아닌데 저 정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자연계열은 국어 75, 수학은 88, 탐구 79, 인문계는 국어 81, 수학 72, 탐구 84 나왔죠. 예. 근데 실제 점수는 환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만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들은
다 저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충원 합격률이에요. 자연계열은 전체적으로 170%, 거의 2바퀴 정도 충원하고요. 인문계열은 135%, 한 바퀴 조금 넘게 충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시 상담 관련, 그러니까 정시 점수 입력해서 합격 범위에 있는지는 저희 홈페이지 입학도우미 들어오셔서 점수 입력해 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상하시는 거, 이렇게 점검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광운대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